당초 어제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게 됐습니다. 변호인들의 서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13일로 미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공판은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서류 증거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 재판을 시작했지만 밤늦게까지도 피고인들의 증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 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밤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소전차를 타고 계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착한 군인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도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문제 삼는 등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며 장시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척결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할 망정 나서서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것은 검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검사들이 얼마나 원래 가져야 될 무게를 잃어버리는지. 결국 재판부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체력을 고려할 때 자정을 넘겨서까지 공판을 강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 보기 어렵단 겁니다. 당초 9일의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지키지 못한 겁니다. 지부장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고 무조건 종결하기로 다시 약속한다며 다음 기일 이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는 13일 이어지는 추가 기일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에 달하는 증거조사와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고 예고한 만큼 마지막 재판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에 구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를 연상시켰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부터 장시간 변론을 예고했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늑장을 부렸고 가장 먼저 시작한 서증조사 진술도 10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약 13시간가량 이어진 증거조사의 대부분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쓴 겁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사실상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무제한 변론은 국회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변호사님들 따로 시간 제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가급적 중복되는 것만 없이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늘어지는 변론에 특검 측이 발언 속도라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혀가 짧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에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법정 곳곳에선 다양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재판 초반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음을 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법정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자리를 지켰는데 재판 중간 고개를 숙이며 힘들어하다 책상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자 재판부는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기일을 제안했고 변호인단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에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일이 결정된 뒤에도 약 1시간가량 변론을 이어갔고 재판은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지만 특검 구형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당초에 밤 사이에는 그래도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형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거든요. 네. 뭐 법정판 필리버스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늦어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처음부터 변호인단이 이제 그 재판의 이목을 끌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가 여기에 약간 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장은 이제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거 조사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사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을 최대한 해준다는 차원에서 증거 조사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변호인단이 여기에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봤지만 예. 그 예상이 빗나갔고 김용현 전 장관의 증거 조사만으로도 거의 하루가 다 흘러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못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잡힌 기일이 13일인데요. 13일에도 이렇게 장시간의 증거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형은 그날도 늦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을 끝내려던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재판부가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13일로 미뤄진 결심 공판도 뭐 자정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사례를 이제 비춰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훨씬 많고 사실 내란 수개죄로 지금 기소가 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구형까지 가는데도 거의 밤 늦게 아니면 또 밤을 넘겨서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날도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직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워낙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장이 좀 나가서 바람을 쐬고 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이례적으로 진행이 된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재판은 이제 제가 뭐 변호사 생활을 짧게 한 건 아닌데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인들의 어제의 증거 조사를 보면 피고인들조차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저렇게 졸거나 아니면 밖에서 바람을 쐬고 오라는 재판장의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까지 증거 조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방송에 대한 이런 생방송으로 이제 이게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계가 되는 것도 녹화 방송인데 이 방송으로 이게 보여진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뭐 녹화든 생방송이든 이제 방영이 안 된다면 재판 진행 과정이 변호인들도 좀 더 신속하게 피고인들을 위해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같이 이렇게 전 과정이 녹화되고 중계되는 이런 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의 약간 뭔가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보여주기식의 그런 변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재판이 많이 지연됐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함께 재판받은 8명의 피고인들이 각자 무죄를 위해서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다 짜맞춘 듯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내란 혐의 성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요건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헌문란입니다. 즉 헌법 기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지 이제 내란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의 요건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철저하게 본인들은 그 헌법 기관의 권리를 봉쇄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본인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노상원 수첩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비상계엄 하고 나서 체포라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 측의 진술을 보면은 뭐 축구 경기를 보고 썼다, 술을 마시고 썼다 하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진술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노상원 수첩이 사실상 이제 스모킹 건입니다. 내란의 이제 사전 계획과 모의 그리고 실제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지금 재판에서 현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제 강력하게 범죄 사실의 입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원 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증거로 채택이 안 돼야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계엄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 논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술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기현 재판장이 법정에서 한 말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단에게 재판장도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특검 측에는 뭐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요 이런 말도 했고요. 이게 엄숙한 형사 법정의 틀을 좀 깼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내란 사건이라는 무게와 다른 뭐 예능 재판 같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장들은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 피고인들 사실 형사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인들은 뭐 긴장도 많이 하고 본인이 이제 본인의 신변이 굉장히 그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재판장도 있는 반면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내란 재판에서 그런 재판 진행 방식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실 저렇게 진행해도 되나? 재판의 엄숙성이나 그런 진지한 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타일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기현 재판장도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평소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봤을 때 일단 결심 공판은 미뤄지긴 했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재판도 일단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따를 것으로 보여서 16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그 재판의 이제 진행이 가장 빨리 됐기 때문에 16일 날 오후 2시로 선고가 잡혀 있고 사실상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8일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16일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나마 풀려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구속 수감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선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고일에는 결심 공판이랑 다르게 빠르게 선고만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피고인들이 다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란 본 재판의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수 범죄들에 대한 재판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사건 재판이 총 8개인데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되고 위증 혐의 그리고 범인 도피 혐의 사건도 연달아 열립니다. 다음 주에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로 다른 재판이 4차례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좀 반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어제 재판 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인들이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13일도 사실은 예정이 없던 재판 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재판이 4차례 열리면 거의 일주일에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일수 5일 내내 재판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증거 조사도 거의 하루 만에 준비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강한 멘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음 주의 상황에서 다른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나올지 여러 변수들이 나올 것 같고 변호인들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변수라는 걸 어떤 걸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재판이 이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다 보면 사실 변호인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사안들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의 이런 사태에 대한 사안들이 하나하나가 다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각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피고인들 입장에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변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나요? 피고인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신병이 걸려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달려 있는 재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의 재판에는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구속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그런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 가거나 상고심에 가서 이런 1심 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라던가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수사 관련 대화 등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특검은 종료가 됐지만 특검의 사건들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예. 네. 국수본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내란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까지 종료가 되고 이것들이 모두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팀을 꾸리고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고 사건 검토하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남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재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민사소송 얘기가 나오는 게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라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재개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이미 이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재판에서 사실 형사재판에서의 그런 위법에 대한 선고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번에 1심 선고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굉장히 본물같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법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연기에 사법 참사,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치했다며 이들의 시간 벌기에 사실상 협조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직위원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당내에서도 꼼수를 재판부가 용인해줬다, 재판이 코미디가 됐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맞느냐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재판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계엄 사태와의 거리 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정동혁 대표는 며칠 전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을 떠난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으며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다혜입니다.